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완주군 위탁 동물보호소에서 사라진 유기견들이 도축장에서 발견된 이유 알아봅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의 국내 참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 그리고 남원시의 수백억대 관광지 개발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형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완주군에 유기견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용하고 있던 동물들을 도축장과 건강원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완주군에 있는 동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위탁동물보호소에서 잘 관리되고 보호됐어야 되는 그 우리 유기견들이 도축장이나 건강원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유기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됐다고 처리가 됐었는데 네, 그 농장주가 운영하는 뜬장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완주군 위탁 동물 보호소이니까 완주군에서 그 운영비를 댔을 텐데 네.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동물보호법에서 유기견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위탁 동물보호소를 업무를 위탁을 시켜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그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가 완주군의 이 유기견 보호소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네. 했는데 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네,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임을 알고 알선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또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동물들을 뭐 도살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이건 유기견이기 때문에 도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낮습니다. 네. 최대형이 징역 2년이기 때문에 그 징역 2년으로 이런 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징역형이 낮고요.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법 규정이 2년이라서 좀 경각심을 일깨우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께서 생각하기에 그러면 보완 어떤 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일단 관리 감독을 그게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지자체에다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도 우리가 처벌 조항이 당연히 이제 강경하게 좀 바뀌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 처벌 대상에 대해서 오로지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할 수 있는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완주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완주군에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될 문제인 거지 입장 표명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흔히 구조된 유기견들을 보면은 사후에 또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소유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일단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유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원래 소유주가 소유이거든요. 근데 유기견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포기됐다고 하면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될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기견들이 지금 불법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그 농장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호센터로 다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원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수백억대 규모의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이 지금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가 발주는 했지만 이 사업에는 오로지 민간 자본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우리가 그 남원은 광안루를 중심으로 관광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광안루를 중심으로 한 뭐 모노레일 내지 짚라인 같은 것들을 활성화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준공 승인이 나야만 그 준공 승인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원시에서 아직 준공 승인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새로 취임한 시장입니다. 민간 업체와의 계약을 들여받아 봤더니 그 계약
조건에 독소 조항이 있다.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그 겁니까? 민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부도가 나면은 그 채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면은 그 민간 그 투자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남원시가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그 독소 조항이 없어져야만 남원시의 부담도 없고 또 관광이 유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가 뭐 또 다른 뭐 명확한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법률적으로 많이 강구를 하실 텐데 이미 약정돼 있는 부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해당 업체는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 개시를 못하고 피해가 막대하다 해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겠지 않습니까? 쟁점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행정 그 절차에서도 위법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이런 독소 조항이라든지 뭐 기존 뭐 정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그 사유가 준공을 내주지 않아야 될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네. 뭐 전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만은 궤도에도 오르지 못하고 지금 나날이 부딪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민관이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던 만큼 서로 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 만들어진 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에 운영 방안을 빨리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년 8월이죠.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대회를 유치하고 또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정작 국내에서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자,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스카우트를 했었는데요. 이 스카우트가 굉장히 큰 행사이고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데 정작 우리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내 참가자가 너무 적거든요. 평소보다. 일반적으로 너무 적은데 이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카우트 회원 수가 너무나 줄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열릴 경우에는 해외 경험을 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참가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참가비 일부를 네.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참가비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3만 원이더라고요. 도에서는 103만 원을 지원하면 거의 한 66%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 지원이라고 하면 참가자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또 확인해 보니 스카우트 회원이 7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는 참가자 수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리고 지원하는 게 특혜성이고 너무나 위법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목소리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봐서 조례 제정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상위 입법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위임입법 관련된 원래 본 법안이 있느냐 그런 부분과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혜성 일부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입법안을 발의한 도의원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모처럼 이제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 전국적으로 많은 참가자가 있길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라북도만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세계 행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전라북도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요. 이들의 이탈을 막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은미 전라북도 의원, 김양순 익산 여성농민회 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동훈 교수님, 농촌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부하는 3D 업종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총 인구 중에 비율을 계산하면 굉장히 적어 보이는서 그냥 인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비전문 취업자라고 하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3D 업종에 종사를 하고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농림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구 비율로 보면 당연히 제조업 종사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농림업 등의 순인데 농림업은 한국의 인구로 보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일단 머무르기를 싫어하고요. 근데 이제 그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역할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예. 그 수치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비전문 취업자가 20만 명 가량이 되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류 미비 이주민이라고도 하는데 그분들도 약 2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제로 온 사람들도 15만 원에서 전체 이 외국 인력이 약 70만 가까이 20만 15만 원 55만인데 네. 또 다른 형태의 외국인 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민들이 취업하지 않습니까? 결혼 이주민들도 겉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민 사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 뭐 그동안 해가 갈수록 더 늘어왔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소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겠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네. 전라북도도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올해 그 5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제조업, 건설업, 또 농업, 뭐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한 7,61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1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또 5개월 그 단기로 들어오신 게 계절 노동자들, 농업에 투입되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 2,05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고용 허가제와 그 계절 근로자 제도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한 9,66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농업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거의 5,153명이어서 한 5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토론 중에 계절 근로자, 계절 노동자라고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가고 있는데 정식 용어는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네, 이렇게 근로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절 노동자라는 말도 좀 뭐 시중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네. 자, 전라북도 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특히 이제 농촌 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갈수록 농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비율은 확대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또 그 인구 중에서도 농촌 인구 중에서 이제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인력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지금은 뭐 하루 일당을 얼마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그 노동력들이 의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네. 뭐 순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 의원께서도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을 많이 목격하실 텐데 네. 뭐 순창 지역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실 구하고 싶어도 어렵고 또 대부분 보면 이제 저희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미등록 노동자라고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많이 이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면서 이게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동자들을 높은 인건비를 주고 사지만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일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건설과 제조업 또 농업 분야에 많이 특히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순창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농업 쪽에 네. 집중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목을 주로 뭐 재배하는 쪽에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파종 시기하고 수확 시기에 네.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막 이제 두릅 또 뭐 복분자, 뭐 블루베리 이제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특히 볶음 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무 그 겨울 이제 그 김장 배추 이제 심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하셔요. 그때 대규모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때 많이 이제 쓰기도 하죠. 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형태, 유형이 뭐 다르다고 그럽니다. 네네. 공장 근로자로 일할지 아니면은 농촌 근로자로 일할지 그 분류하는 방법이 뭐 시험을 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고용 허가제 인력 수급 형태가 있는데 이거 이제 국가 간의 MOU를 이제 체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16개 국가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지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어 시험하고 구직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게 이제 구직자 명부를 이제 작성해가지고 또 이게 등수에 따라서 이제 여기 뭐 제조업으로 갈지 그리고 최하위 점수를 맡으신 분들이 주로 농축산업으로 이렇게 나누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고용하게 되는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아까 계절 근로제 인력 수급 형태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어 시험이 없어요. 이제 시험 없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 간에 그 MOU를 이제 체결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못 가잖아요. 나가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는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나 화상으로 이분들을 선발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 갖춰진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브로커들이 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폐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결혼 이민자 가족들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관광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단기 그 체류 그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제 인력 이렇게 계절 노동자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약간 네.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 대 정부 간 MOU 체결하고요. 그 공기업에서 송출국에서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송출을 하고 한국도 공기업에서 받아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정부패가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 근로자 중에 그 결혼 이민자의 가족 초청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칭은 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하고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라북도의 한 군이나 시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선발하고 그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누가 하느냐면 민간 업체들이 합니다. 민간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데리고 들어오면 가령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그 경영의 효율성이 작동을 하는데 그 민간 기업들은 소규모를 도입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공기업에서 해도 이탈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공기업에서 한 고용허가제와 비교했을 때 이탈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이제 채용하고 계신 또 우리 김양순 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익산 망성면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작목은 상추하고 멜론이시고 단연간 이제 상추 농사를 많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해오셨는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이나 지금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시 근로자로 데리고 있는 근로자가 4명, 남자 2명, 여자 2명, 4명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쁠 때 주로 이렇게 바쁠 때는 일반 근로자들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한 6명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농사를 지금 근로자 없이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입장이 되어서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용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뭐 10년 가까이 뭐 함께 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자, 또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사실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겠습니까? 농촌 현실이 그전에는 가족농으로 해서 가족이 해서 그 생산을 하면 생산비나 어떤 인건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생산비하고 인건비 빠지고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돼서 거의 빈집이 많아요. 거의 저희가 가보니까 제일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그것도 몇 명 안 돼요. 7, 80대가 다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 농사 짓는 농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농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상 농촌에 기거를 하지만 생산 경제 생활이나 이런 생산이 안 되니까 다시 떠나게 되고 또 생활을 해도 한 사람은 또 다른 직장을 얻게 되더라고요. 직장을 얻어서 농비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더 빚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 할머니들 한 80대 어르신들이 일하러 다니다가 요즘 올해부터는 거의 그분들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의 의지를 하죠. 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이제 지금 숙식을 뭐 제공한다고 예.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네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력이 거의 이제 고용 허가제로 오는 인력은 구해서 하는데 그 인원도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있는 인원이 있지만 이제 그래도 걔들한테 최대한 그 근로자한테 최대한 잘 해주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숙소도 올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새로 지었어요. 지었는데 한 1억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숙소 제공에. 기본이 숙소 제공해야 되고요. 또한 그 숙식이 제공 안 되면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 교수님, 네. 계절 근로자는 이제 계절 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그런 노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단기 취업 비자는 최대 90일 정도밖에 체류 기간을 허용하지 않는데 예. 계절 근로자는 150일까지 예. 최장입니다만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 근로자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무단 이탈 문제가 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관리하는 또 업주들, 그러니까 농민들 차원에서 많은 애로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태와 또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계절 근로자는 그 특히 농업과 같이 그 노동력 수요가 계절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번기 때 외국인 근로자를 짧은 기간 동안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 번에 들어왔을 때 뭐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못 들어왔죠. 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못 들어오다가 지금 최근에 도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도입을 했는데 일 시킨 지 며칠 안 돼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농민들은 마음이 그냥 탈 겁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지자체 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민간업체가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들어올 때 이 보내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송출 비용, 아니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입국 비용인데 선발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돈을 너무 많이 내고 들어온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컨대 500만 원, 600만 원, 뭐 심지어 1000만 원 가까이 내고 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내고 뭐 5달 동안 일해봤자 그 돈을 간신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아예 불법 체류할 가능성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민간 업체들이 개입을 해서 이 송출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힘든 일 하러 왔는데 왜 왔느냐라고 하면 목돈을 벌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목돈 버는데 실패할 경우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송출 비용이 과도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뭐 관련 업무를 이제 중점 추진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감시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 외국 인력 도입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하고요.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이민청이죠. 그쪽에서는 그 체류 관리, 그다음에 비자 부여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중간에 들어올 때 근로계약이 체결하고 얼마를 내고 들어오는지를 모니터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 인력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도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배정하는 브로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은미 의원님, 브로커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이유가 이제 열악한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낮은 뭐 임금 등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추가 비용이 상승하는 이런 사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이 짧은 것도 이유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여러 이제 브로커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소개하고 또 수수료 떼고 이런 것이 계속 그냥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고 이탈을 또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또 내놓은 안이 그 MOU 기관을 좀 전문 기관으로 이탁하겠다, 이탁을 맡기겠다라고 이제 그런 또 대책도 내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내국인들이 전문 작업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작업을 굉장히 그 농가에서 볼 때 만족스럽게 해주는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문 작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루 일당 자체가 굉장히 높아가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어디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근무 조건 뭐 하루 일당이 좀 높대들 하면은 그리 싹 또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손해는 이제 농민들이 고스란히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원천적으로 조금 뭔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영순 회장님, 뭐 외국인 근로자들과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뭐 생활을 하고 있고 고용 체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김 회장님 외에 또 인근의 사례를 봤을 때 무단 이탈하거나 뭐 갑자기 중도에 그만두는 해서 뭐 농민들이라든지 업주가 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안정적이 가기 전까지는 이탈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명절 때 갔다가 갑자기 안 오고 그리고 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도 근처에 자기 친척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면은 들어오는 수단을 이용하더라고요. 왔다가 그 아는 사람한테 다시 몇 개월 뒤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느 날은 저희도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 간다고 해서 병원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수학 시기인데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게 되고 지금 또 이제 저희 동생 같은 경우인데
근로자 3명이서 했어요.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가서 일을 하면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글이 오라고. 그럼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2명이 이제 꿋꿋이 지키면서 했는데 올 명절 때 이제 가서 걔네 그 근로자들끼리 모임을 하고 오더만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한 1인당 50만 원 올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난감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미등록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아마 고용 허가제로 온 사람 못지않게 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 돼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현재 한 12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급으로 따져보니까 일당에 12만 원. 예. 시급으로 17만 원까지도 그때 그 17만 원, 18만 원은 대량 이제 생산할 때 너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근처에 양파 농사 짓는 분들 양파 수확하거나 양파 심고 할 때 그럴 때는 그렇게 18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추를 하니까 꾸준하게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12만 원을 하니까 시급을 따지니까 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용 허가제로 온 인력은 저희가 숙식도 제공하고 나름 퇴직금도 보장하고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시급 기준해서 저희가 줘요. 근데 미등록 근로자하고 인건비가 또 다르니까 거기서 자꾸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근로자와 어떤 고용주 간의 어떤 좀 그 알력 이렇게 좀 부담 이런 것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잘 해주고 해도 근데 이제 근로자와 처음 왔을 때는 저희들도 되게 잘 해줘요, 다들. 근데 잘 해줘도 어느 날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싹 돌아서서 가니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러다 보면 그 상처 받은 것을 다음에는 근로자한테 정을 안 줘야지 다시 오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고용주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다, 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피해 신고를 해본 뭐 경험이 있습니까? 피해 신고는 결국은 그냥 떠나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냥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설 교수님, 현재 농가의 80~90%가 미등록 근로자, 불법 체류 근로자를 뭐 채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뭐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는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걸 합법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발표한 제도 중에 하나는 이제 농촌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도농복합시 정도에 와서 여기에 영구 정착이 가능한 비자를 줘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5년간 머무르게 되면 사실상 이민 할 수 있도록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도 이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무부 용어입니다. 정말로 한국에 와서 여기 농촌에서 일하다가 정착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선발을 할 때 거기에 너무 막대한 돈을 들여와서 그 사람이 빚을 계속 지는 상황이면 농촌에 있고 싶어도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 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절 근로자는 지금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고용허가제는 그나마 성공적이다. 비교적 성공적이죠. 농촌에 있는 분들이 아까 김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계속 잘 일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핵심은 보면 처우를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이 사실상
시장 임금에 근접해요. 좀 저렴하게 고용하려면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나 딴 데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업주 입장에서도 보면 아 얼마 정도는 주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주고 고용해야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메커니즘 쉽게 말하면 순리대로 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촌형 그 이민제도 또 이게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진정성이 있는 외국인들을 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큰 돈 이 한국은 뇌물 받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그렇지만 그 한국으로 보내는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튼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송출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정책 뭐 성공적인 것도 있고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법 활동을 계시는 오미 의원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점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항상 임기응변식이었고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없고 고용 허가제 제도도 역시 같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현장에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정책이 뭔가 현실하고 괴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제 고용 허가제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력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농업의 아까 특성, 계절별 여러 가지 이제 차별성 있는 이런 숙련도 이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게 이제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예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이제 비자를 담당하는 발급하는 담당 업무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이자 관광객들, 외국인들 또 이제 결혼 이민자들 들어오려고 할 때 그분들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정작 농민들이 그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수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업무가 밀다 보니까 제때에 인력 수급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시기에 따라서 농사일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맞춰가지고 농사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농민들의 많은 어려운 고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종합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번에 저 도에서도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조례가 좀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인력 그 중개 그 지원 센터 이런 것도 뭔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좀 지원이 돼서 인력 수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리의 이런 체계들을 좀 제대로 좀 갖춰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2012년부터 나주 같은 경우에서는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이렇게 해서 나름 많은 성과들을 좀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임실 오수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오수 간촌 농협에서 지금 공공형 계절 노동자들을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 농민들한테 많은 또 호응을 얻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필요하면 하루 인력을 수급받아서 쓸 수 있고 아무래도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시중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농촌 인력 은행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좀 지역과 좀 현실에 맞게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절 교수님, 오 의원께서 뭐 이제 전라도에서도 조례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이제 법률로서 지금 이런 법제화하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이제 법무부가 지역 특화 이민 정책 계획을 도입을 이제 발표했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농어촌 취업 이민 정책
그 사례를 좀 보면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 호주나 캐나다 같이 큰 나라들에서 농촌 지역에 뭐 그 인력이 없어서 아예 농토를 뭐 놀리고 있는 유효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해서 5년간 취업을 하게 되면 영구 정착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제도를 이제 벤치마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해도 되고요. 자영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취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가령 농촌에서 순창군에서 그 외국인들이 와서 혼자도 되지만 가족이랑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정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쭉 봤는데 주로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에는 그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그 나가겠다라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주거까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제가 법무부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바로는 전라북도에서 계획은 굉장히 잘 세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을 바꿔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 이 호주로 한국 사람들이 농업 이민을 갔다라고 했을 때 농촌에는 시설도 도시와 비교했을 때 별로 좋지 못하단 말이죠. 특히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그 도에서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인 근로자, 뭐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점에서 방점을 두시고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순 회장님. 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지금 농업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은 바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해주고 생활의 질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희 근로자 같은 경우 10년 넘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그쪽에 놓고 오고 이렇게 해요. 일하다가.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오미 의원님. 네, 뭐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금 의존되어 있는 게 농촌 인력 상황인데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촌의 어떤 생산력 기반 자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식량 어떤 수급의 그 기반이 좀 흔들릴 위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나 기반 환경들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거의 일회용품으로 소모품으로 이제 쓰다시피 했던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바뀌어져서 그들도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좀 받아들여지는 좀 인식의 확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그 개선 보완들이 좀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어진다라면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의 어떤 이민자들이 어떤 인구 감소의 효과 또 노동력의 어떤 수급의 효과 이러면서 지역 경제도 뭔가 살아나는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좀 보다 더 좀 세밀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동훈 교수님. 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로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일반인들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 체류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을 하고 불법 체류자로 대체되는 현실은 시급히 고쳐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민청 이야기도 있고 뭐 한데 그 이민청만 만든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그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대상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근로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겠는데요. 농촌은 제때 일손을 얻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상생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